정신의 관성,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한다.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직역하자면 나를 잊은 경지를 의미하죠. 어떤 숙련된 스포츠 선수라든지 기술의 달인들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의미합니다. 야구선수가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공을 배트로 칠 때 야구선수의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숙련된 야구선수에게만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서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팔과 허리의 각도를 맞춰서 재빨리 올바른 근육에 적당히 힘을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진료실에 방문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속 100km를 훨씬 넘게 날아오는 공을 보고 칠 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막상 자신도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매일 수천 번, 수만 번 배트를 휘두르다 보면 시합 때 자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배트가 공에 닿아 있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공을 치기 전에 치는 과정을 너무 의식하는 경우에는 결코 공을 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영어에도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상태를 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오랜 경험과 습관으로 형성된 기술이 나의 의식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의 몸을 컨트롤하는 경지를 의미해요. 이 상태에서 운동선수들은 배팅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배트나 라켓이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숙련된 달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반응은 존이나 무아지경처럼 사실 자동화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운전을 했을 때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차에 꽂고 돌리고 악셀을 밟고, 이 모든 과정을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은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근무하는 병원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퇴직하여 예전 근무지로 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무아지경입니다. 너무나 숙련되어 우리의 의식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죠. 당신의 대인 관계 패턴이야말로 무아지경과 존의 결정체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후배는 우리를 보면 본능적으로 고개가 살짝 내려가고 우리의 어깨는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네는 인사의 형태에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을 관철할 것인지 아니면 한 발 양보할 것인지, 이건 그때그때 판단해서 내린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중요한 누군가와 대인 관계를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평생을 거쳐 숙달된 대로, 익숙한 대로, 늘 하던 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상당 부분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리는 선택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특정한 관계, 특정한 집단 안에서 나보다 재량권이나 영향력이 더 많은 누군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몸은 익숙한 패턴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지요. 얼핏 보면 우리의 선택 같지만 선택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의 정신의 이러한 관성적인 면은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불행,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종종
어떤 학대나 괴롭힘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쯧쯧. 차라리 죽을 용기로 한번 들이받아 보기나 하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 또는, 아니 바보야? 저렇게 고통스러우면 회사를 그만두던지 누가 억지로 다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상 그 상황 안에 있으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관계나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고 손익을 따져보는 전두엽 피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구 선수가 100번, 1000번 반복한 동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듯이 아주 익숙하게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피질화 영역의 영향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정말로 고통스러운 대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의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그 대인 관계를 반복할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생각하는 전두엽과 전두 대상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마비시킵니다. 반복된 스트레스에 지친 뇌가 최후의 수단으로 기권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흐름에 반대하지 못하고 모든 감정을 차단한 채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기만 합니다. 마치 번아웃에 걸린 회사원이 머리로는 아무 생각도 못하면서 발걸음만은 회사로 향하듯이 그렇게 고통 속으로 걸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인간은 참 비합리적인 동물입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낯선 천국에 가느니 눈앞에 있는 익숙한 지옥으로 가려는 경향마저 있지요. 우리가 무언가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죠. 의학적으로 항상성을 의미하는 호메오스타시스의 변형된 개념인 알로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랫도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뇌는 정상의 기준을 변화시켜 적응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TV에서 같은 인간인데 다른 인간에게 중속돼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거인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면서 돈을 갈취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간혹 이 사람들이 운 좋게도 사회에 발견돼서 경찰이 이들을 학대자에게 분리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경찰을 두려워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곤 합니다. 슬프게도 오랫동안 종속된 이분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알로스타시스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뇌에서는 학대당하고 갈취당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아무리 힘든 대인 관계라 하더라도 그 대인 관계의 패턴을 벗어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뇌가 평소의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상이나 위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의 집합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관계 패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형성된 나의 관계 패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널리 인정받는 방법은 기억의 포맷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습관이나 무의식 등의 비언어적, 절차적 기억을 사파성 기억과 작업 기억 등의 의식적, 언어적 기능의 포맷으로 변경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정신의 관성에 대해서 야구선수의 예를 들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어떤 야구선수가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이 타격폼으로 공을 때렸는데 어느 순간 공이 잘 안 맞고 경기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야구 선수들이 반드시 시행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타격폼을 교정하는 훈련입니다. 타격폼을 교정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타격폼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사람을 교육해본 타격폼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코치와 같은 제3자의 개입입니다. 아까 말한 한 타격폼, 우리로 치면 대인관계의 패턴, 이런 것들을 뇌과학에서는 절차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말로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뇌와 몸에 새겨져 특정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패턴을 다시 조정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제3자의 시각에서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이 나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불행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지를 말이죠. 후전적 정신분석에서는 이 개념을 무의식의 의식화로 떠올린다고 했고, 뇌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절차 기억을 사파성 기억과 작업 기억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서 굳어져 습관과 관성이 된 자동화된 패턴을 재프로그램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다시 배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관계로 인해 발생한 많은 불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존재합니다. 불행한 관계는 우리의 정신에 어떤 패턴을 끼워넣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패턴을 숙주의 신체에 끼워넣는 것처럼요. 한번 이 패턴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관성으로 인해 불행하면서도 불행인지 모르고 자신의 인생에서의 문제의 어디서부터가 나로 비롯된 것이고 어디부터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패턴을 주입하는 관계를 저는 개인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 즉 독성 관계라고 부릅니다. 불행한 관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계속하게 만들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늘 지속하던 관성을 멈추고 우리 주변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매뉴얼이 없나요?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완벽이란 말이 정말 우스운소리긴 하지만 인간관계에 하나씩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평하기에 바쁘고 그들과의 친분도를 나누기 바쁩니다. 적당히만 친해질 친구를 나눠서 일부러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저와 소문이 안 좋은 친구 곁에서 선을 지켜내 평판을 올리려는 무식한 행동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게 정답인 듯 싶습니다. 사회에서는 다들 공과 사를 지키니 저도 이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닌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여태껏 만난 이들이 전부 다 제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다면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 닥치거나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는 일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깜깜하고 두렵습니다. 이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다혈질입니다. 자기와 무언가 맞지 않다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어머니는 그에 반해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항상 그냥 넘기거나 쿵해 계십니다. 현재 친할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도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목소리도 크시고 아는 척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중간에 껴서 할머니가 동생을 무시하는 것도 말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어느 정도 잘 흘러가게끔 하고 어머니의 할머니 흉도 같이 봐드립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다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집에서 가장 먼 대학들로만 진학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겨진 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그게 자랑인 듯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도 항상 잘난 척하시고 말 많은 할머니와 그 흉을 보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무시하고 살고 싶지만 아버지는 자기 엄마인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불쌍하고 할머니도 살아온 세월이 그랬기에 이해되고 어머니는 집에서 직계 가족이 없기에 제가 아니면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상황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듭니다. 그걸 무시밖에 못하는 제 인생이 너무 짜증나고 이 시기에 이딴 고민을 하는 것도 너무 울분이 터집니다. 당장 가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학교에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집에서는 눈치 보기 바쁩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제목과 내용을 읽으며 사연자님의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준으로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닐까 합니다. 매뉴얼을 원하는 마음 이면에는 혼자 아등바등 고민하느라 많이 지치고 막막한 감정이 있는 듯합니다. 아직 고교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를 맺는 친구와 가족의 성격,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친분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의 숫자로 느끼고 분류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구들 성격에 따라 선을 긋고 자기 평판을 올리려는 행동이 무식하다고 하셨는데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영리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조정하는 통제는 왜 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사연자님의 피해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는 상당히 적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선을 긋고 소모적인 관계를 걸러낼 수 있는 단호함은 종종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좋은 자원입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그동안 관계에 굉장한 에너지를 쓰느라 소진 상태에 다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님의 행동을 무식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성격과 기질, 소망을 분명히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연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질과 성격의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일생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인성 발달의 기본 틀이자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을 의미합니다. 성격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습득된 특성입니다. TCI라는 기질 및 성격 검사가 대중적으로 유명한데요. 클로닌저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입니다. 기질은 4가지 차원, 성격은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는데 다 설명하지 않고 이 중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보이는 사회적인 신호, 표정, 목소리 톤, 비난, 칭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변화를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유연하게 조절합니다. 타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동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자신의 욕구가 뒤에 밀리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양육자의 기대를 빠르게 눈치채고 이에 맞춰 반응하다 보니 유순한 자녀로 성장하기 쉽습니다.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잘 융화하지만 그만큼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거리 조절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설명을 보면 사연자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가족 이야기도 꺼내셨는데요. 앞서 말한 친구 관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가족 관계에서는 오히려 친구들과는 가능한 거리 조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극단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연자님은 놀랍게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동생까지 가족 구성원 4명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고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족 관계에서 피곤하실까 싶습니다. 사연자님의 가족 체제가 큰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잘 유지되게끔 가족 상담자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사연자님은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세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거리 조절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 돌보고 눈치를 보느라 과도한 에너지를 쏘았습니다. 스트레스를 극심히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제가 어려운 갈등 상황에서 무력감도 많이 느껴왔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의식적인 대처로서 친구 관계에서 극단의 효율 추구, 대인 관계를 통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가 주는 무력감과 소진감이 너무 커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통제하고 효율을 따지며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다 무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타인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애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썼으니 신경을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이라며 스스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에 관여하는 것은 애초에 사연자님이 감당할 역할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가족이 그나마 평화롭게끔 유지해온 노력 자체는 인정하되 이로 인해 사연자님이 겪는 피해 역시 분명히 파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자기 욕구를 등한시하는 행동으로는 발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연자님은 자기 욕구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착한 아이 역할을 오래 맡아오셨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역할도 연습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사회적 민감성의 기질이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순간이 많을 겁니다. 사연자님의 기질과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대처 방식은 아주 훌륭한 역량입니다. 다만 이를 건강한 관계에서 발휘하셔야 사연자님도 충전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족 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행동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으로 두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억울함, 분노, 박탈감을 쌓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 조절은 꼭 하셔야겠지만 당장은 어려우니 심리적인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걸 연습하세요. 장단 맞추는 횟수, 흉을 보실 때 맞장구를 치는 리액션도 줄이세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요새 많이 신경 쓰느라 피곤해서 잘 들어드리기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시면 상처받아요. 듣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미리 짐작하기 전에 일단 내 표현부터 던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쏟았던 배려를 거두고 자기 욕구에 따라 행동하면 가족들이 낯설어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성격대로 변함없이 행동할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원래대로 행동하라는 무언의 압박과 비난에 반응하며 자기 이야기를 삼키지 마세요. 사연자님이 가족에 대해 아는 것에 비해 가족들은 사연자님에 대해 지나치게 잘 모릅니다. 사연자님이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채신 걸 보면 말이죠.
사연자님을 잘 모르고 던지는 가족들의 판단이나 평가는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타인의 말들 중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적당히 필터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연자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누구보다 타인에게 쏟은 에너지를 회수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로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챙기려는 노력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건강하게 정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타인을 신경 쓰고 돌보는 행동이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실상은 전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크게 책임질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사연자님이 없으면 없는 상황에 각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내버려두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욕구를 중심으로 살 때 막연한 불안들도 일정 수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학교 상담사와 상담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사연자님께서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세심히 돌보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